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도 페이스북을 오픈해서 장 마감해 보실 내용들을 장 마감 전에 보실 수 있게 해드리면서 생존 신고를 했는데요. 저는 크게 뉴스에 신경 쓰지 않는데 이것저것 올려드리려니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미국 생활이나 미국 이야기들을 같이 여러 가지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팔로우 하시면 바로 정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오래 주식하면서 겪어온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노하우를 이야기해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나온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나 잘못된 투자나 필요 없는 것에 에너지 쏟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한 주의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잡아드려서 조금은 쉽게 주식을 하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중한 댓글 하나씩은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올리지 못한 영상에서는 구글로 인해 엔비디아의 하락을 신경 쓸 것 전혀 없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 더 하락할까봐 익절 혹은 손절을 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증시 뉴스 대부분이 필요 없는 이야기고 9시 뉴스만이라도 잘 챙겨보면 주식으로 돈 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증시 뉴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뉴스가 매수와 매도를 결정짓는 부분으로 이해해 버리시는 건 잘못된 투자 생활입니다. 뉴스는 뉴스일 뿐입니다. 뉴스는 대부분 결과 해석일 뿐이지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자금 흐름, 즉 유동성입니다. 15년 전에도 AMD 망한다고 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식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결국 헛소리였습니다. 저는 AMD, 엔비디아를 더 모았고요. 유튜브를 시작한 6년 전에도 AMD, 엔비디아 매수하시라는 영상과 라이브를 많이 했었죠. 누군가가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곳에 먹을 게 많아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 대단하다 했지만 그록도 나오고 제미나이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왔죠. 나중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TPU가 정말 대단하다면 엔비디아도 TPU를 만들든 GPU를 더 키워 같은 사용으로 만들든 할 겁니다. 미국은 독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기 때문에 구글의 TPU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기사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기업들의 경쟁으로 엔비디아는 더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구글도 그렇고요. 이런 시시콜콜한 주식 뉴스로 엔비디아 매도를 고려하셨다면 주식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시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더욱 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몇 달 전에 영상으로 전해드렸듯이 엔비디아가 분할하고 다우에 편입이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질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는 주가 자체에 비중을 두는 가격 가중 지수라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은 성격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중소형주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있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빅테크가 오를 때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하고 뭐만 하면 금리 인하를 가져다 붙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스북과 디스코드에 올려드렸었죠. 6850, 6900 구간 보셔야 한다고요. 사진 속에 있는 선은 6900입니다. 지수는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는 저항입니다. 지수를 움직이는 건 빅테크입니다. 지수가 박스 상단 저항에 왔습니다. 그럼 빅테크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 있고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순환매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중소형주가 너무 하락해서 매수세가 보통보다 더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의 해석이 붙게 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보통보다 매수가 더 들어왔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이 박스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었던 자리였고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건
횡보라고 합니다. 아직 중소형주의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 상승을 바라보겠고요. 중소형주가 이제 상승이 시작할 수 있다는 시그널은 지수로 찾는 겁니다. 지수는 S&P 500 미니 선물로 보고요.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고요. 추세를 넘고 정고점을 넘어 주어야 상승을 한다는 것이 이 차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6,850, 6,900 구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구간까지는 형식적 반등입니다.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이미 아래에서부터 예상을 해놓고 있었고요. 형식적 반등이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산타랠리라고 하면 섭섭하잖아요.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넘어주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그게 저에게는 산타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저에게는 산타랠리가 아니고요. 현재로는 산타랠리가 오지 않으면 중소형주의 지속적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수가 증시의 추세를 말해주는데 지수를 움직이는 건 빅테크입니다. 빅테크들이 움직여서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상승 추세가 매수 심리를 상승시켜서 신규 매수를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라는 것은 유동성 공급을 뜻하는 거고요. 매수 심리가 살아서 유동성 공급이 되어야 중소형주의 상승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 상승한다고 이제 상승장이라고 산타랠리라고 하시기보단 기준을 세워놓고 보시면 한층 발전된 주식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폭을 꼭 넓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걱정하는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와 연준에서는 여러모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지표는 연준이 오버나이트 레포를 통해서 미국은행 시스템에 135억 달러를 투입했다는 건데요. 오버나이트 레포는 단기로 은행이 연준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되고요. 또 재무부에서 국채 20억 달러 정도를 다시 매입했다고도 합니다. 지난주에만 총 145억 달러를 다시 사들인 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대놓고 유동성 공급을 한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준이 하는 양적 완화하고는 완전히 틀린데요. 재무부가 재매입을 한다는 건 국채 유동성을 개선시키고 국채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시켜서 변동성을 감소시키려고도 하는 건데요. 국채를 매수할 수 있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간접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장기 금리가 다시 오르는 듯 보이는데 오르려고 하는 장기 금리를 잡아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양적 긴축도 종료가 되어서 금리 인하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서 역시 유동성 공급을 하려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종료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고는 있는데요. 연준이 어수선한 증시에 12월 연말에 투자자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대단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면 증시가 하락할 거다. 그래서 하락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유동성이 실제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되니까 안 좋은 상황에도 오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유동성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 공급이 잘 되고 있다면 좋은 패턴을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좋은 패턴을 타고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패턴이 만들어졌음에도 유동성 공급이 없다면 단기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를 지나면 정고점을 넘어주는 게 중요한 패턴이니까요. 6,900 위로 상승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진행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고점을 넘지 못하면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더블탑이라고 하는데 더블탑 맞았다고 하락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가 저조해서 눌림을 먼저 예상하는 게 좋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매수 심리가 저조해질 수 있는 자리가 6,850 구간이고요. 단기적으로 6,850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락시켜놓고 장대 양봉, 갭상승, 폭발적 상승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는 산타랠리가 아닙니다. 또 금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달러가 하락하면 금이 오른다. 금리 인하하면 금이 오른다. 이런 단순 경제학만으로는 절대 좋은 투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이 오르는 이유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모두 알아내야 합니다. 금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금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증시의 유동성 공급과 연결이 됩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된 듯 보이고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죠. 느낌상으로는 50bp를 내리자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까지 반영이 된다면 금의 상승을 부추길 수는 있겠죠. 그리고 화폐의 가치는 여전히 좋지 않고요. 근데 제발 정확히 아셔야 하는 건 현재 금은 증시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만약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이야기하겠지만 증시가 하락하면서 해석들이 경기 침체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이 오른 자산에서 현금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돼서 많이 오른 주식,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에서도 현금화하려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한데 누가 불안 자산에 돈을 넣느냐는 거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심리가 작용하는 금에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안전자산이라는 틀에서만 금을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마주할 상황에 맞춰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금이 하락하는 게 증시의 상승 시그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메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주가를 올린 원동력은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AI 열차에 올라타게 된 것이죠. 종목에는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기업이 만들어지고 발전해 가다 보면 사업 변경을 합니다.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애플이 애플페이, 금융까지 한다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곳 저곳으로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그 기업이 시작한 처음의 사업이 문제가 없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오릅니다. 페이스북 시절에는 언제까지 페이스북으로 먹고 살 건지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다른 플랫폼이 대거 출연을 했으니까요. 근데 웬일인지 광고의 수익률이 계속 좋게 나옵니다. 아직 이 사업의 발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분이 주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광고로 먹고 사는구나, 메타는 무슨 메타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메타 주가는 올라왔고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을 한다니 이보다 좋은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가 상승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여기에서 AI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면 더 큰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메타는 640 밑으로 하락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아직 말씀드린 것에 변함은 없습니다. 400 중요한 자리 아래로 하락하지 않는 게 좋고요. 435 단기 저항이었는데 여러 번 저항 맞는 것을 확인했고요. 470 위부터 상승 추세 변곡점이니까요. 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180 중요한 자리 확인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에 180이라고 댓글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만 보세요. 코인베이스 279역 중요합니다. 지금 저항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270 위로 머무르기라도 해야 저점을 낮출 확률이 적어집니다. 다음 주는 270 위로 상승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팔란티어 170, 160 잘 지켜줬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권일 텐데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수가 6,900을 넘어줘야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팔란티어 종목 자체로 추세가 변경이 되려면 단기적으로 190 위로 올라서서 머물러야 합니다. 190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 가격을 보라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라는 주가는 매수를 하고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어느 기준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평단으로 금방 복귀하거나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은 박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면 다음 아래 박스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금방 평단으로 올라와줘서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매수하고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제 매물대에서는 단타 스윙도 가능하고요. 제가 환율 1350원, 1300원 되면 바꾸시라고 해서 환율 저점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박스의 원리를 사용을 한 겁니다. 저희 멤버십에서는 간단하게 매물대에서 매수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기관들의 매수도 박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매수로 박스 상단까지 끌어올리고 박스 상단에서는 더 추가 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로 사용이 됩니다. 저항이고 저항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박스 상단에서 매수를 걸어서 주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쉽게 박스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지수와 종목의 주가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지켜보시면서 움직임을 알아차리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방법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FMC죠. 미리 예언해 놓겠습니다. 상승하면 금리 인하, 금리 동결, 비둘기적 발언, 매파적 발언, 새로운 의장 취임. 하락하면 금리 동결, 금리 인하, 매파적 발언, 비둘기적 발언, 새로운 의장 취임은 했지만 외에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만 잡아서 이유를 만들 거라 저는 미리 예언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FMC보다 이유 지수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수가 더 정확한 증시를 이해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